해서 한 장의 사진으로 저장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에서 상이 맺히는 곳은 많은 수의 아주 작은 화소가 격장 모양으로 배열된 화소 평면이다. 자, 이 화소 평면이라는 게 뭐라고요? 어디라고? 상이 맺히는 곳. 상이 맺히는 곳은 화소들이 거기서 딱 만들어져서 그 평면상에 이 빛이 반사돼서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상이 거기에 맺힌다. 이게 어때? 우리 그 픽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몇만 화소 그런 거 얘기하죠. 자, 그것처럼 그 상이 작은 화소들이 격자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피사체의 상이 맺힐 때 화소 각각의 위치에서 얻어진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배열입니다. 자, 화소 각각의 위치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빛의 밝기를 나타내죠. 이때 뭐가 나타난다? 데이터의 배열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한 장의 사진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정리해볼까요? 결국 한마디로 자, 이 피사체의 상이 맺히죠. 어디에 맺혀요? 화소 평면에 맺히죠. 이걸 다시 재구성을 이렇게 해봐야 돼요. 화소 평면에 맺혀서 이것이 결국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미지 데이터로 이렇게 배열됩니다. 자, 이 이미지 데이터가 결국 뭐가 될까? 디지털 그 카메라의 이미지 데이터죠. 그죠?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다. 자, 디지털이라는 건 한마디로 뭐죠? 이진수죠. 0 아니면 1. 그렇게 해가지고 파일로 이렇게 변환시켜서 저장합니다. 종래에는 어때? 이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찍었죠. 그래서 과거에 그런 거 구경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과거에 카메라는 전부 다 찍는 거야. 필름 넣어가지고. 지금 어때? 이걸 디지털 데이터로 전부 변환시킨다. 이겁니다. 자, 화소는 빛에 반응하는 소자입니다. 따라서 노출된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전압을 출력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뭘까요? 알아 맞춰보세요. 방금 읽었던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 찾아보세요. 어? 뭐라고? 화소 틀렸어요. 화소는 이미 얘기했잖아. 어? 빛의 세기 틀렸습니다. 맞긴 맞는데 조금 틀렸어. 제일 핵심은 전압이죠. 전기의 세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걸 그 값으로 산출해낸다는 거죠. 전압이 지금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죠? 전압이 출력돼야 여기는 화소가 더 뭔가 많이 쓰이고 여기 좀 적게 쓰여도 되고 흰색 벽 이런 데는 별로 안 쓰이죠. 근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색깔이 있는 옷들은 어때? 거기는 더 많은 어떤 이 색채, 화소, 데이터가 거기 더 많이 쓰일 거야. 그럼 거기는 더 많은 전압이 출력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전압을 출력한다. 화소를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화소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 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사용할 동일한 화소를 여러 개 묶어 사용하면 하나 쓸 때보다는 어때요? 약한 빛도 검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 여러 개의 화소를 묶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죠. 그죠? 더 선명한 몽을 얻을 수 있다. 약한 빛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생겼어요. 만일 빨강, 초록, 파랑의 서로 다른 파장의 빛에 반응하는 화소를 묶어 한 개의 화소를 구성하면 결국 그 결과로 어때? 색깔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미지 센서의 해상도는 화소 평면의 면적에 대한 화소 전체 개수의 비율입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화소 평면의 면적에 대한 화소 전체 개수의 비율이 납니다. 자, 이 값이 클수록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화소 평면 전체의 면적 대 화소 개수가 나옵니다. 이 값이 크면 어떻게 했어요? 면적이 1인데 화소가 100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선명한 사진이 얻어지겠죠.
이렇게 옆에다가 메모도 좋아요. 아시겠죠? 이거 메모하는데 1, 2초면 됩니다. 이거 메모하면서 읽어야 전체 내용. 그 다음에 아니면 문제 읽고 다시 찾아 들어와요. 그러니까 면접 때 화소의 개수가 커질수록 어때? 이미지가 선명도도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선생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지문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지문을 잘 읽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세임이라는 표현은 이미지를 얻어내면 결국 핵심은 뭘까? 센서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다. 화소가 높을수록 어때요? 좋은 센서가 되는 거죠. 그치? 화소가 높을수록 더 신제품이 되고 가격도 더 비싼 그 고화질 이 카메라가 되는 것이죠. 됐죠? 여기가 질문 없죠? 자, 넘어갑니다. 자, 디지털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각 화소에 노출된 빛의 세기를 데이터로 변환해야 돼요. 이를 위해 화소를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 ADC로 연결합니다. 자, 이걸 연결해서 화소의 출력 전압에 해당하는 크기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바꾼다 했어요. 화소의 출력 전압에 해당하는 크기, 이 얘기가 나오죠. 자, ADC는 입력 전압의 값을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출력할 때는 일정한 수의 뭐로 바꾼다? 비트로 표현한다. 자, 비트는 뭐죠? 한마디로 몇 비트 있죠? 한마디로 뭘까? 비트. 표현해보세요. 우리 많은 지문을 읽어서 비트가 뭐예요? 데이터 값이죠. 데이터 값을 비트를 하잖아. 데이터의 크기 나타내는 거. 자, 비트의 개수를 데이터 폭 나왔잖아. 그죠? 데이터의 폭이라고. 자, 분해능은 입력 허용 구간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잖아. 분해능.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ADC의 성능입니다. 자, ADC는 한마디로 뭐예요? ADC.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입니다. 아날로그는 말 그대로 현실에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를 찍어내는 거지. 그걸 디지털로 변환시켜내는 게 ADC예요. 변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 ADC의 성능이 바로 이 분해능이지. 데이터를 얼마나 잘 산출해낼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가령 어느 ADC의 입력 전압 허용 구간이 0에서 1V입니다. 자, 전압이에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첫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였어? 전압이라고. 전압. 그걸 출력 세기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 구간이 0에서 1V인데 만일 화소의 출력 전압에 대해 ADC의 데이터 폭이 1비트입니다. 데이터 폭이 1비트면 빛의 세기를 0.5V를 기준으로 0V부터 0.5보다 작은 구간은 흑. 그 다음에 그보다 큰 구간은 1V까지의 구간은 100. 그래서 2단계로 나타내는데 이것이 바로 뭐죠? 명암을 구분하는 것이다. 자, 만일 데이터 폭이 2비트라면 0에서 1V의 구간을 4단계, 4비트면 16단계, 8비트면 256단계예요. 그죠? 뭐죠? 기하 급수가 되는 거죠. 제곱으로 뛴답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밝기의 명암입니다. 자, 보세요. 4단계보다 16단계, 16의 제곱인 256단계면 훨씬 더 선명하게 뭐를 출력해내겠죠. 그래서 출력값이 커지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데이터 폭이 넓은 ADC를 쓰면 세밀한 명암의 표현이 가능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세밀한 명암의 표현. 자, 얘가 전부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데이터 폭이 넓은 ADC에서 나온다. 이걸 읽어나가는 거. 이거 무슨 소리다? 이거 하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읽으시면 곤란해요. 그냥 여기 있는 것 중에 이 흐름을 잘 읽어보면 얘가 더 중요한 말이라고. 내가 이게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많이 훈련을 해봐야 돼. 자꾸 읽어봐야 돼. 어떤 걸 읽느냐? 오늘 했던 걸 읽는 거. 국어 복습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걸 또 읽어야 돼? 그럼 귀찮으면 이제 안 되는 거지. 이거 읽으라는 거. 이거 읽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한 20분 걸려서 천천히 읽어도 돼.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이해되는 오늘부터 하세요. 2월 말까지만 하면 3월부터 내가 보는데 자신감이 이만큼 올라가겠어. 그렇지 않으면 국어 다 지금 찍어야 돼 자꾸. 뭔가 대충 이렇게 세밀하게 해야 돼. 공부 세밀하게 하셔야 돼요. 사회 나가서 일도 세밀하게 해야 돼. 그치? 세밀하게 우리 공부할 때 대충 야 이렇게 하면 문제 풀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서로 안 만나게 됐을지도 몰라. 뭐 갈 데 없어서 여기 오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뭔가 세밀하게 선생님이 더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지. 그걸 계속 반복하고 파헤쳐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치? 내가 이미 공부하는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이 흐름대로 어떤 게 더 중요하구나를 잘 읽어. 판단이 잘 돼야 돼. 자, 한편 ADC가 입력된 전화를 데이터로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일정 시간. 자, 이것이 변환 시간이죠. 변환 시간이 짧을수록 어때요? 성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 문단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 딱 두 개로 보면 돼요. ADC의 성능입니다. 자, ADC의 성능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뭐와 뭐예요? 한마디로. 자, 첫 번째 어때? 그치? 데이터 값, 화소 이걸 막 크게 출력해낼 수 있는. 그죠? 또 하나는 어때요? 변환 시간입니다. 분해능 비트 값으로 표현되죠? 분해능은 높아야 돼요. 변환 시간은 낮아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 바로 ABC는 성능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압축하고 단순화시키는데 읽는 과정에서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만 이게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센서가 온전한 한 장의 사진을 얻으려면 화소별로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화소와 같은 형태의 배열로 나타내야 돼요. 자, 이미지 센서 내부에 화소의 수만큼 ADC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그냥 바꿔줄 수 있겠지. 1대1 연결이 가능해요. 한 번에 전체 데이터를 싹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걸 필름으로 암실에 들어가서 인화했다 이렇게 하죠. 그죠? 지금은 그냥 그 안에서 디지털 기술에 따라 디지털로 변환시키면 돼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미지 센서에는 수백만 개의 화소가 있습니다. 그죠? 이만큼의 ADC를 이미지 센서에 넣을 수가 없죠. ADC 다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때요? 적은 수의 ADC로 전체 화소의 데이터를 얻는다. 자, 이슈가 나타나죠. 적은 숫자, ADC 자체는 적은 수의 ADC. 이걸 바탕으로 전체 화소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전체 화소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다중 스위치가. 자, M개의 입력을 N개씩 여러 블록으로 나누고 그러면 이 그림 옆에다가는 M 나누기 N 이렇게 써놓으면 좋죠, 그죠? 블록 단위로 N개의 출력으로 연결해줍니다. 자, 블록 단위로 N개의 출력을 연결을 해준다 했습니다. 이때 N은 M과 같거나 M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M보다 N은 같거나 더 작다. 왜 그럴까요? N개씩의 블록으로 분해는 나누어졌죠. 그러면 적어도 M개의 입력값이 있어야 되지. M개 입력값 안에는 N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럴 때 N 자체는 M하고 똑같거나 혹은 M보다 더 작아야 그래야 묶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N은 M과 같거나 M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M에서 M으로 N을 나누는 거죠. 화소 평면의 전체 화소를 순서에 따라 일정한 개수로 묶은
블록으로 나누고 이것을 다중 스위치를 통해 순서대로 여러 번 ADC로 보내 블록 단위의 데이터로 바꾼다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화소 평면이 아까 뭐였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처음에 우리 봤던 내용 돌아가요. 화소 평면이라는 게 뭐지? 화소 평면 뭐예요? 빛 받은 것을 맺히는 거지. 그지? 여기를 딱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을 이렇게 딱 찍었어. 그러면 이 사진상의 상이 화소 평면에 딱 맺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시작이에요. 전체 화소를 순서에 따라 일정한 개수로 묶어요. 이것을 블록이죠. 일정한 개수로 묶은 블록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체 화소를 블록으로 나누고 이렇게. 그죠? 이것을 다중 스위치를 통해 합니다. 다중 스위치를 통해 순서대로 여러 번 ADC로 보내. 이렇게 됐죠? 그래서 데이터로 바꾼다. 자, 이것을 다시 차례대로 모으면 한 장의 사진이 완성돼요. 이렇게. A에서부터 E까지, G까지.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전체 화소 평면에 전체 화소가 있죠. 그죠? 자, 이것을 순서에 따라 개수로 묶은 블록으로 나누어줘. 순서를 다 묶었다고. 나누고 이것을 다중 스위치로 넣은 다음에 아까 M하고 N 나왔다고 했죠. 자, 다중 스위치로 보내가지고 ADC로 보내서 어때요? 블록 단위의 데이터로 바꾸어줘. 자, 그러면 차례로 다시 바꾼 다음에 모아서 한 장의 사진으로 딱 이머징 한다는 거죠. 딱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자, 한 장의 사진으로 완성된다 이랬습니다. ADC로 보내. 여기 E가 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데이터로 바꾼다. 여기 F가 되고 차례로 다시 모아 사진으로 다시 출력해낸다. 이게 G가 되죠. 그래서 A에서 G까지의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것에 대해 가지고 다시 예시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보면 훨씬 더 이해되기가 쉽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가령 10,000개의 화소가 있어요. 화소 10,00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C가 10개예요. 이런 경우 순서대로 화소를 10개씩 묶어서 블록을 갑니다. 각 블록을 10개의 ADC에 순서대로 몇 번 나눈다? 1000번으로 나누어 보낸다. 그치? 10,000개의 화소니까 10개씩 묶어서 1000번 보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0개씩 묶인 데이터가 순서대로 1000개로 변한다. 그죠? 이것을 합치게 돼요. 그러면 한 장의 사진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뭘까? ADC가 10개가 있죠. 자, 순서대로 화소를 10개씩 묶은 블록이 있습니다. 그죠? 이 10개씩 묶은 데이터를 ADC에 보낸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어떻게 돼요? 10개씩 묶었으니까 만 나누기 10이 되죠. 그러면 어때요? 1000번. 그죠?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시 되돌아오면 돼요. 한 장의 사진으로 출력합니다. 자, 그러니까 1000번 동작을 해야 되죠. 문제는 1000번의 동작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사진 한 장의 데이터를 얻는 전체 변환 시간은 ADC 변환 시간의 1000배가 됩니다. ADC가 한 번, 즉 10개의 ADC의 순서대로 1000번 나눠서 보낸다. 10개씩 묶어서 보낸다. 그러니까 ADC 변환 시간의 1000배가 되는 것이 바로 전체 변환 시간. 왜 그렇지? ADC는 10개짜리를 한 번 바꿀 수 있어.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DC 변환 시간 곱하기 1000 이렇게 되면 10,000개의 화소를 전부 탁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1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가 피사체의 상을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을 아래와 같이 나타내었다. 자, 처음에 이 나무를 딱 빛이 피사체에 딱 반사돼서 어디로 들어와요? 렌즈를 통해서 맨 처음에 가가 뭘까? 가. 화소 평면에 된다 했죠? 전체 화소 평면. 자, 화소 평면의 상이 맺힙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 이미지 데이터로 화소 평면 다음으로 어디로 가야 돼? 왜 다중 스위치지? 다중 스위치인 이유 설명해 보세요. 화소 평면에서 너무 아주 많은 양의 교를 이제 다발로 봐야 되는데 다중 스위치에서 그게 자, 본문에 나와 있죠. 다중 스위치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 했어요? ADC로 보낸다 했죠. 다중 스위치 보내서 ADC를 다중 스위치를 통해서 ADC로 보내면 거기서 변환해가지고 이미지 데이터로 다시 출력해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답은 3번이 됩니다. 알죠? 그러니까 지문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다음 사회 영역 가보겠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법률상 유언은 자기의 사망으로 권리관계 변동이 일어나게끔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 행위자 알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어휘가 뭐죠? 그래서 자, 알겠습니다. 일방적인 의사 표시. 자, 이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법률 행위죠. 유언이라는 건 법률 행위라.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언을 통해서 증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증. 자, 그러면 이때 유증은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 나는 내 재산을 누구에게 이만큼 남긴다. 유효하게 성립한다.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수증이 뭐죠? 수증. 상속을 받는 사람이죠. 받을 숫자. 받을 숫자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받을 숫자. 그래서 받을 수를 써서 수증한다. 유증을 거절할 수 있어요. 나 안 받아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증여하고는 달라요. 증여는 어때? 상대가 승낙이 가능하다. 이게 증여. 상대가 승낙해야만 증여가 가능해요. 증여. 그래서 유증과 증여는 모두 의사 표시를 기반으로 합니다. 모두 의사 표시를 기반. 이렇게 하지만 유증은 단독. 그죠? 증여는 계약. 분류되는 이유가 유증은 어때? 단독행위죠. 일방적인 의사표시. 그죠? 그러나 증여, 계약은 어때요? 왜 이건 계약일까? 증여는 어때요? 참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 그죠? 상호작용.
유언의 의사표시는 다음 문단입니다. 법이 규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자필 증서로 하는 유언의 경우는 유언자가 직접 써. 자, 핵심 뭐죠? 자필이죠. 자, 이 자필은 유언자가 직접 써요. 도장도 찍어요. 그래서 컴퓨터나 다른 사람이 대필하는 것은 어때요? 효력이 없다. 그죠? 자필 증서. 자, 법으로 방식을 정했습니다. 왜 법에다가 이것을 명시해놨느냐가 중요해요. 당사자의 사망 이후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본인의 진위를 확실히 해놔야 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다시는 말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그것을 잘 따놔야 돼. 그러니까 자필 증서로 했을 때는 도장도 찍어야 되고 이 사람이 실제로 진 원본인지 아닌지 진위 판단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온다. 자,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은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계약은 어때? 특별한 방식이 없어. 자, 그래서 당사자가 구두 합의도 가능해요. 알겠죠? 그럼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유언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유언과 증여의 차이. 자, 그래서 증여는 계약의 일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유언은 어때요? 단독행위가 됩니다. 요거야. 이 긴 내용에서 물론 이제 승낙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긴 내용에서 핵심은 요거예요. 자, 이것을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 가볼게요.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자유 보장을 하죠.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문제의 핵심이 있어요. 뭘까요? 민법이 민사상의 행위다. 자, 그래서 왜냐면 이거 유언 내용 가지고 형사 고소하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민사적으로 붙는 거죠. 자, 그래서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철회도 가능해요. 자유로운 유언도 가능하고 철회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혹시 유언의 내용을 변경할 때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구가 들어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하다. 자녀의 동의. 유언으로 재산 처분의 내용과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처분 내용, 처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법적으로 공동 상속인 사이에 정해진 상속 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자,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 혹은 법률로 정해진 상속분 이거를 다르게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잖아요. 다만 유증으로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물려줄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유증이라는 게 뭐죠? 유증. 유언에 따른 상속이죠. 이 경우는 다르게 물려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이런 경우 이제 많이 분쟁이 일어나지. 우리 집에 사실은 나를 마지막으로 돌봐준 아들이 막내 아들이야. 그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고 재산이 꽤 많아요. 그런데 위에 그러니까 5남매야. 그 중에 막내가 마지막까지 막내는 사실 경제적으로 별로 넉넉하지도 않은데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모셨어. 그래서 막내한테 내 재산의 50%를 준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전부 형제간에 싸움부터요. 그럼 돈의 문제예요. 이게 사실 아버지 마지막까지 모셨으면 그렇게 좀 도와주면 주면 되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돈 앞에 선 사람들은 갑자기 달라져.
하고 선생님이 주변에서 본 적도 있어요. 이야,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바뀝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놔야 돼. 맨날 싸우니까. 민법이 이렇게 정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다는 얘기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 관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런 문장을 읽었을 때 P와 P가 아닌 거 잘 봐야죠. 피상속인이라는 것은 누구죠? 피상속인은 뭘까? 물려주는 사람이죠. 사망자죠. 상속인은 뭐죠? 상속받는 사람. 그렇죠. 피상속인은 내가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 아시겠죠? 피고는 뭐예요? 그죠? 고소를 당한 사람이죠. 원고는 뭐죠? 고소를 한 사람이죠. 피상속인은 뭘까요? 내가 상속 행위를 당한 사람.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상속해줘야 되는 사람. 자, 그래서 포괄적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핵심은 뭐죠?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이전된다 이랬어요. 자, 이와 같은 법률 효과가 의사 표시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생긴다는 점에서 핵심 뭐죠? 사망이야. 누가 죽어야만 이제 상속이 시작돼요. 그래서 법률 행위 자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사망이라는 이벤트라서 조금 약간 웃기긴 하지만 사망이라는 이벤트는 원래 영어로 사건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만 이게 이제 자, 그래서 민법에서 상속인이 될 자격의 순위를 정해놨어. 선생님 친구 중에 의사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도 이제 조심해야 돼. 왜냐면 엄마 아빠가 다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 너한테도 지금 이런 이벤트가 벌어진 거야. 속을 이렇게 네. 자, 맞긴 맞지만 맞는 얘기고 굉장히 지적인 얘기인데 약간 빡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왜? 우리는 다 유교고이니까. 자, 그래서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될 자격의 순위를 정해놨어요. 자격의 순위입니다. 정해놓아서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제1순위. 자, 1순위는 누구냐면 직계 비속이에요. 비속이 뭐죠? 자식들. 제1순위. 자, 2순위는 뭘까? 자식이 없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는 존속입니다. 부모예요. 밑으로 올라가는. 그죠? 혹은 직계가 없고 자식도 없고 이제 이 위도 없어요. 그럼 어때? 반계혈 쪽으로 가죠. 주변으로 퍼져나가요. 반계혈 쪽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형제, 사촌 이런 식으로 쭉 뻗어나가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자와도 2순위자와도 같은 순위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스페셜하죠. 자, 배우자는 특별해요. 게다가 상속분은 균등한데 배우자의 상속분은 50%를 얹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배우자가 사망 때까지 같이 살았다는 것은 분명히 기여도가 있기 때문이죠. 기여도가 높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혼 재판을 하면 재산 상속 가지고 시끄러운데 사실 결혼하기 전에 성립된 자산 같은 경우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여도를 따집니다. 자,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아들, 딸 한 명이야. 상속 비율은 어때요? 배우자, 아들, 딸입니다. 1.5 대 1대 1이에요. 자, 그러면 남편이 사망했어. 7억을 남겼어요. 그러면 1.5 대 1대 1이니까 어때? 아내가 3억, 아들과 딸이 각각 2억씩 받는 1.5 대 1대 1이 됩니다. 됐죠?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단이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유증은 특정 재산에 대해서 하는 특정 유증이네. 유증이란 말은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상속하는 거죠. 상속시켜주는 것이 유증인데 특정 유증이 보통이지만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포괄적인 것도 가능해. 특정도 가능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포괄 유증이라는 것은 전체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를 또는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정하여 상응하는 몫을 물려준다 이랬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증자는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상속인의 권리를 또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원클릭 안심 서비스 요새 가능해요. 그래서 구청 같은데 구청에서 그분 가야 그게 가능합니다. 거기서 한번 딱 눌러보면 전체적으로 이분의 자산이 얼마고 빚이 얼마인지 한 번에 쫙 다 나와. 사망신고하러 가가지고. 자, 그러면 이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내가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남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권리 행사해서 빚 털어버리고 남는 거 내가 상속받으면 되죠. 세금 내고. 근데 자산이 있긴 한데 빚이 더 많아. 그런 경우는 어때요? 상속 포기합니다. 왜? 아니면 내가 포괄적이니까 아버지 빚을 갚아야 돼요. 부모님 빚을 갚는 문제가 생깁니다. 포괄적인 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 유증에서 이것이 이제 포괄적인 것인데 특정 유증에서는 목적물인 특정 대상에 대한 재산권입니다. 특정 재산, 목적물이라는 게 존재하죠. 목적물인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권이 일단 상속인에게 재산권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데 귀속이 되고 그러면 수증자가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건물을 준 다음에 이 재산권을 취득을 해야 돼요. 먼저. 그렇지? 그래서 이 건물주 부부가 계신데 연세가 많으세요. 선생 아버지 어머니 나이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아빠 엄마지. 그죠?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언젠가 돌아가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 건물을 누구에게 남긴다 했을 때는 그걸 받은 아들이나 따님은 뭘 해야 되죠? 재산권을 취득을 해야 돼요. 상속인에게는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유증을 이행할 의무도 상속되므로 이행이 완료되는 때 수증자는 그래서 이행을 먼저 완료를 시켜요. 그죠? 이 의무는 뭐냐면 이 재산을 내 재산으로 이렇게 이전시키고 하는 그 법적인 행위를, 법률적인 행위를 해야만 등기 이전이 되고 뭐 이렇게 돼야만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 위에는 어때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 아주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뭐죠? 돌아가십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러면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 의무를 지니게 되지만 포괄적일 때는 특정 유증에서는 특정해서 요거는 얘한테 줄 거야 했을 때는 그것을 재산권으로 이전하는 등의 법률 행위를 통해서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왜 선생님이 여러 번 나눠 설명했냐? 그 차이를 잘 이해해야 돼. 그냥 쓱 읽어가지고 이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읽을 때 잘 읽어야 됩니다. 자,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법정 상속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상속인에 한정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상속인과 달리 수증자는 사람뿐 아니라 누구? 법인, 단체, 시설 등도 될 수 있어요. 즉 유언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기증을 한다 이거죠. 자, 따라서 상속재산 전부가 특정한 자녀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그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이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이 경우는 남아있는 가족들이 조금 화가 나거나 조금 속상할 수 있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편안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엄청 빡칠 수 있겠지. 민법은 그것도 보장해놨습니다. 어떻게 하죠? 유류분제도. 이거 아주 중요해요.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자기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의 몫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아버지가 10억이라는 돈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10억을 자선단체에 유증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어때요? 여기에 상속인이 아들하고 그 다음에 아들의 엄마, 즉 배우자가 있어요.
일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면 이 10억이 여기 들어간 10억 중에 1억, 1.5억 같은 돈으로 일정 정도 보상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볼게요. 자, 17번.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자, X의 상속인은 배우자, 아들 A, 딸 B가 전부이다.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있죠. 그죠? 자, X가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으로 14억 원의 현금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밖에 자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유효하게 작성된 X의 자필 유언, 유효하게 작성된 자필 유언도 있습니다. 도장 찍고 이렇게 직접 썼다는 거죠. 자, 발견된데 X가 사망하면 전체 재산의 절반입니다. 그럼 14억 중에 절반 어때요? 7억이 되죠. 공익법인 C에 기부한다. 자, 1번. X에게 채무가 있다면 공익법인 C는 기부받은 재산으로 X의 채무를 물어주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포괄적이잖아. 14억 중에 7억을 줬단 말이야. 그치? 7억 받았는데 이 사람의 빚이 3억을 덜 갚고 죽은 게 나중에 판명됐어. 그러면 자기가 받은 3억의 절반인 1억 5천 물어줘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2번. X에게 채무가 있다면 공익법인 C는 X에게 채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7억 원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어. 일방적이니까 어때요? 승인이 아니라 거절 가능한. 거절만 할 수 있어. 채무 있네요. 빚 갚고 이거 좀 약간 꺼림칙하고 약간 힘든데 번거로울 때 저는 그거 안 받을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맞죠? 자, 3번. X에게 채무가 없다면 아들 A와 딸 B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 재산의 합은 X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보다 많다 했죠. 아들 1, 딸 B, 배우자 1.5입니다. 맞죠? 그러면 7억 나누기 3.5죠. 지금 7억이 남았잖아. 얼마죠? 2.5억이죠. 그러니까 1.5. 2억이죠, 참. 그러면 1 이렇게 됐죠. 따라서 아내는 3억, 아들과 딸은 각각 2억씩 나눠준다는 말. 그러면 아들과 딸의 합은 엄마 거보다는 더 많지. 그 얘기. 됐죠? 자, 4번. X에게 채무가 없어요. X의 부모가 있는 경우 아들 A와 딸 B의 법정 상속분 자체는 어때요? 줄어들어요. 그러나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기에다가 지금 부모가 있어. 직계 존속도 둘이 더 있단 말이야. 그러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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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렇게 되죠. 4.5로 나눠야 되잖아. 5.5로 나눠야 되죠. 그죠? 5.5. 그러면 이 1.5인 배우자 원래 아들, 딸하고 배우자만 있으면 3억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어때? 상속분이 확 줄게 되죠. 답은 4번입니다. 그죠? 너무 틀린 거. 줄어들지 않는다, 줄어든다. 5번. X에게 채무가 없다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 공동 상속인들 가운데 아들 A와 딸 B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게 되죠. 왜? 직계 존속은 1대1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걸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돼요. 쉬운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즉, 훈련이 필요하다. 요거 계속 진행하면서 이투수법, 그 다음에 3모, 6모, 9모 이런 것들 계속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